예, 이번 시간에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92페이지가 되겠고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종전세액공제라고 해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뭐 이런 세액공제들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전부 다 합쳐졌습니다. 합쳐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492페이지에 그 각종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는 당구장 표시 나와 있죠.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통합투자세액 공제로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내용이지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교재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6페이지에 특정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5조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2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통합투자세액 공제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내용도 과거 내용이고요.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전부 다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우리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보다 보면 과거 규정들이 조금 필요한 때가 있어서 제가 일단은 교재에 내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0페이지에 통합투자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공급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입니다. 그죠?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공급업을 제외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전략, 환경보존, 근로복지 정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자, 기본적으로는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가 적시상가 의제로 비용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그 투자 자산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자산은 계속 연결해서 보면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도 공제 대상 자산으로 봅니다. 자, 제외 자산은 중고자산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운용리스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잘 구분하셔갖고 투자세액 공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제 대상에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유형자산 범위를 보면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감면이 안 된다, 세액 공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공구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공구 갈로 열고 금형 포함이라고 포함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형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금형에 대해서도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축물, 차량 운반구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축물이나 차량 운반구에 해당되더라도 투자세액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었던 자산들, 연구인력 개발시설, 에너지 전략시설, 환경보존시설, 근로복지 정진시설, 안전시설 뭐 여기에 해당되는 자산들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갖고 사업의 필수적인 자산, 건설업인 경우에는 굴삭기나 덤프트럭 이런 건설 기계 장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량 운반구로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소매,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관시설이나 창고시설, 운반용 화물 자동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관련되는 부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차량 운반구, 선박 당연히 이제 공제가 가능하겠지만 자가용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인사, 회계, 문서 작성, 기본 운영체계 등 일반 사무 지원용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건데 기본공제 금액에다가 추가공제 금액을 플러스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 기본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에 그러니까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투자는 10%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3%, 일반기업 1%입니다. 신성장 12%, 국가전략기술사업 관련해서는 16%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투자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일반 투자니까요. 투자 금액의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해당 과세 연도 투자 금액에서 해당 과세 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증가된 금액 기준으로 3%를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국가전략기술 같은 경우는 4%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의 2배까지를 해줍니다. 최대치 2배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공제세액의 추가 납부 이자 상당 가산액은 투자 완료 후에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면 이자 상당액하고 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요. 그 외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과 2년 내에 그러니까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매각하거나 했을 때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했을 때는 그러니까 세액 공제 받았던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된다. 이자까지 붙여서 납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년간 투자 금액의 연평균 투자 금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설립일도부터 3년이 경과한 법인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4기, 5기, 6기에서 투자 금액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총 합치면 600만 원이죠. 그죠? 600만 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3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4기 때 투자했고 5기 때는 제로고요. 6기 때 300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 0원 300만 원에서 총 400만 원 기준으로 연평균 금액 3년 나누면 되겠죠.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이 과거 3년인데 4기 때가 제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4기 때가 제로면 200, 300 더해서 200, 300 더한 금액을 3년으로 환산합니다. 환산해서 750만 원 기준으로 3년 계산하시면 됩니다. 3년 나누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4기, 5기는 없고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300만 원을 3년으로 환산한 다음에 다시 3년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겠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립일이 그러니까 3년이 안 됐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7월 달에 설립한 법인이 투자 금액이 3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300만 원 곱하기 36개월 나누기 6 하게 되면 1,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1,800만 원 기준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사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시에 세액 공제를 배제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제고요. 일부 세액 감면 시에 투자세액 공제 중에 중복 적용 배제되고요.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됩니다. 미공개 세액은 10년간 이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배제하는데 배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면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정설투자와 대체투자로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정설투자일 때는 무조건 공제가 안 되고요. 대체투자일 때는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정설투자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설투자와 대체투자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가 5대 있습니다. 5대 있는데 한 대가 고장나서 폐기하고 다시 한 대를 사서 5대가 되면 이게 대체투자입니다.
근데 5대가 있는데 여기에다 한 대 더 추가해서 6대가 되면 이건 정설한 거죠. 추가한 거죠. 그죠? 늘어나는 경우에는 정설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는 정설 투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정설 투자라 하더라도 디지털 방송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에 해당이 될 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방송 장비, 전기 통신 설비 중에 교환 설비, 전송 설비, 슬롯 설비, 정보 처리 설비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전략, 환경보전, 근로복지 정진 관련되는 부분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 의약품 품질 관리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은 정설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단지 확인하는 부분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건데,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개별입지 산업단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의 위치, 유형, 고시일자, 고시번호, 고시명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산업단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액 공제 부분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서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데 여기는 대체 투자만 되지 정설 투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규를 한번 보면 취재용 카메라에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 구입하는 거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비품으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취재용으로 구입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 얘기도 보면 차주가 차량을 지입했을 때 지입회사 소유의 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 대상 자산으로 봐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금형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 금형에 대해서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론적으로는 투자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액 공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요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한데 주의하실 거는 출자 임원을 제외합니다. 출자 임원한테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주택 종업원한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은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급 지급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 운영하거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 공제 사업에 가입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내일 채용 공제 가입한 경우입니다.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의 임금 수준 상승한 기업들, 그 다음에 우리사주, 그 다음에 주택 매수 선택권 부여된 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형, 인재 육성, 직무 발명, 인적 가족 친화, 노사문화, 청년 친화 강소, 복지 지원 중소, 뭐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상시 근로자에게 성과급,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경영성과급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에게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범위를 한번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에 다음의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죠? 거기에 보면 나오는 사람 1년 미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단시간 근로자, 60시간 안 되는 단시간 근로자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 관련해서 제외되고요. 임원 제외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었죠. 그 내용들 다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성과급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의 26조의 2 1항 1호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찾아보시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됩니다. 이런 성과급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줍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없습니다. 그 조건 없이 성과급 나가면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배제 부분입니다.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이 감소하면 적용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하고요.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합니다. 그다음에 중복 지원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액 공제 감면하고 중복 지원 가능하고 농어촌 특별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도 요건 잘 한번 따져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요게 다른 상시 근로자 계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최근에 이제 얘기로 나왔는데 직전 연도에 입사했고 당해 연도에 퇴사했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에 퇴사했고 당해 연도에 없다. 이건 당연히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 입사했다라고 하면 제외됩니다. 자, 올해 입사했다라고 하면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외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천만 원 이하, 작년은 7천만 원 이하였고 올해 7천만 원 초과했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외 여부는 작년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올해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근무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영성과급이라고 하는 건 작년보다 올해가 성과가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근무하지 않았고 올해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천만 원 이하였고 올해도 7천만 원 이하다. 그럼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직원이었고 임원이었고 직원이었다. 이것도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계산할 때 상시 근로자는 작년과 올해 같이 근로자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과 공유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성과 공유 기업에 대한 확인서 미발급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확인서 미발급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는 가능한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져 있고 확인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미발급한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성과공유 약정시의 중소기업이었다가 성과급 실제 지급할 때는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할 때 세액공제 가능하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고요. 공제 대상 세액은 고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 퇴직금 제외하고요.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게 되면 2년간 인건비 총액의 30%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법인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력단절 여성세액공제 관련 조문에 가면 부동산 임대업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업소득세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사업소득 안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7조 2인가요? 거기 가면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인가 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러니까 소득세 이야기할 때 사업소득세라고 하면서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이하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조 2 관련되는 조문 그 뒤에 있는 사업소득은 전부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를 보면 동일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해야 됩니다. 자, 업종 판단은 중분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업종에 근무하던 회사는 달라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 퇴직해갖고 우리 회사에 다시 입사하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건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 회사 입사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으면 입사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싫은데 입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죠. 혜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조문이었는데 이걸 동일한 업종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예를 들어서 세무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세무법인을 가도 좋고요. 아니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셔도 다른 요건이 갖춰지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세무법인으로 들어와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요건 갖춰갖고 세무법인에 들어와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표준산업분류 안에서 중분류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났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라고 하는 게 뭐냐?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 그 다음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임신, 난임 시술 받은 경우, 퇴직일 당시 임신 상태,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일 당시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퇴사 사유가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건만 갖춰지면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남성도 포함이 되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는 자녀 1명당 한 차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1명당 한 차례니까 자녀가 2명이면 2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엄마도 육아휴직 가고 아버지도 육아휴직 갈 수 있죠. 이 경우에 다 되느냐라는 겁니다. 다 됩니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1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물론 퇴직소득세 제외하고요.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5%입니다. 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1년 내에 근로관계 종료 시에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자 상당액은 배제합니다. 이자 상당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관계 종료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근로자 이유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시킨 건 당연히 사후관리 대상이 되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관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 대상입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교해 보면 남녀 구분해서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분만 되고요.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녀 모두 됩니다. 공제율은 30%, 15% 똑같고요. 공제기간은 경력단절 여성은 2년간,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증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경력단절 여성은 상관없지만
육아휴직 복지자는 감소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로관계 종료 시에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추징되느냐라는 건데 경력 단절 여성은 추징 사유 없습니다. 육아휴직 복지자에 대해서는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세액공제가 추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